해서 구멍이 생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줄거리 읽기로 갔던 거에서 이제 이면을 뜯어보고 깊이 있게 읽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기, 그걸 시작하는 시기가 4학년 때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CPS 교육연구소 소장님이신데요. 네, 이제 교육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이제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5년 동안 한 논문만 파왔습니다. 사고력만 연구해 왔는데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CPS 프로그램 있는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전국에서 143개 이제 교육 학원들에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이 납품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학원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네. 그 전 단계는 사실 그 이제 학교라든지 또 교육청의 교사 양성 교육 네.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저기를 했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하는 얘기가 왜 공교육을 사교육에 사냐 그런 얘기를 많이 네, 듣긴 네.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교육을 저희가 뭐 할 수는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교육을 좀 더 수준 높은 권역으로 끌어올려주면 어떨까 해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 대상이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전문이죠. 초등학생 전문이시군요. 네. 그럼 이제 뭐 원래 사실은 이 입시나 대표님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교육을 만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초등학생의 사고력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정신이 나갔다고 하니까 네네. 15년 전에 시작했을 때와 지금 많이 환경이 바뀌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스타트한 이유는 학습을 하는 데서는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역량을 준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게 초등학교 시기를 놓치게 되면 사실상 그 뒤에 그걸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시간이 네. 오래 걸리죠. 맞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대로 된 준비를 시켜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신이라든지 입시라든지 이런 쪽은 아예 포기하고 돈 잘 버는 분들에게 곳을 맡기고 포기하고 네. 그건 많으니까 네네. 저희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네. 그렇지만 꼭 해야 될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예. 진행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 표현이랑 비슷하셔가지고 그런 전반적인 철학이 좀 반가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고교 학점제도 예고되어 있고 앞으로 입시에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이제 그 부모가 이제 초등학생의 이제 프로그램을 다루고 계시니까 이제 멀리 보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는 사실 2015 교육과정이 도입될 때 벌써 어느 정도 예견된 사항들이었고요. 네. 발표가 이제 작년에 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네. 지금 초등학교 아마 6학년부터는 대상이 될 텐데 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좀 짚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는 학습 주도권을 학생한테 넘겨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맞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자기가 뭘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요. 그거를 넘겨주겠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을 자기가 지도록 만든다.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점수 잘 나오고 못 가르치면 안 나온다 뭐 이런 약간은 허상 같은 그런 통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틀어주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두 가지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지식정보사회에서 평생 동안 자기가 뭐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역량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틀어가는 거고 이 방향은 큰 흐름에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이제 이게 나오니까 또 입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또 이제 다음 질문이죠, 보통. 예. 근데 입시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고교 학점제가 초등학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아이들도 초등학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 시스템 자체가 아이의 역량 평가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세 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어요. 네네. 한 가지는 기초 사고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주었을 때 그걸 자기가 미루어 파악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사고 역량을 만들어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와 수리, 언어와 수학. 네네. 언어와 수학은 사고에 있어서 사고를 확장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초등학교 때 꼭 준비시켜줘야 될 그런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언어와 수리사고력의 가장 이제 그 기초로서 이제 부모님들께 권하고 싶은 어떤 활동이 있다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활동 맞나요? 독서. 네. 예, 예. 많이들 말씀하시니까. 독서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네네.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또는 수학을 하면 어떤 문제집을 풀면 네. 좋습니까? 어떤 교재? 이렇게 예. 물어보는데 네네. 사실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네. 어떤 교재가 됐든 간에 꼭 아이들이 배워야 될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빠뜨려 놨다면 그건 책이 아니죠. 네네. 그렇다면 그거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습득하게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습득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책을 읽느냐 그거는 저희가 얘기해 줄 수가 없다. 그거는 차라리 애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라. 아니면 서점을 가라. 네네. 아이가 원하는 책을 보게 해라. 거기에서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이놈은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런 정도만 체크해도 된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네. 그 사고 역량을 확대시키는 거는 독서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 독서를 하도 많이들 말씀하시고, 그렇죠. 저도 참 이게 독서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는 하지만, 근데 또 책만 많이 읽었다고 사고력이 또 이렇게 뛰어나다. 이렇게 보기가 또 어려운 사례들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책을 네.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사고력의 확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 단순히 지식만 확장시키는 걸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책을 읽어야 될 이면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네. 사실 그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어디냐 이거는 다음 단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 2, 3학년 때부터 책을 안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이만큼은 꼭 읽어야 돼. 네네. 이렇게 하는 거는 학생들한테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책은 즐겁게 읽어야 그러니까요. 되고 뭐 재미있게 단계를 읽어야 뭐 되고. 너무 많이 예. 강조를 한다든지 예.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사고력은 뭐 전문 사고력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따라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사고력이라는 것의 어떤 개념을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고력은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요. 첫 번째는 학습 태도 관점이고 네. 또 하나는 개인의 지적 역량의 부분인데 네. 첫 번째 이제 학습 태도 부분에서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요? 태도가 이제 모범생 옛날로 치면은 네, 범생이 뭐 모범생들은 이런 스타일. 도대체 어떤 상태가 모범생인가? 말 잘 듣는 아이 보통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엄마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물어봐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제 답변을 못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줍니다. 끈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정을 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잘 와닿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건 뭐냐면 그냥 아이들한테 한번 보세요. 어려운 문제를 줬는데 못 풀어요. 그때 아이가 엄마한테 들고 옵니까? 아니면 자기가 더 부딪혀 봅니까? 대부분 다 저한테 들고 오던데요. 그거는 자기가 거기서 한계를 느꼈다는 얘기다.
내가 지금 못 풀더라도 한번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뭐 전문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거를 갖다 우리가 성장형 마인드셋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성장형 마인드셋. 첫 번째 그 끈기가 그릿이고요. 예, 그릿. 예. 그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이 행동으로 옮겨보는 몰입 과정이 필요하다. 아, 그러니까 그 몰입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 공부에 또는 네. 학습에 즐거움을 못 느껴요. 네, 네. 학습에 즐거움을 못 느낀다는 얘기는 수동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럼 그 세 가지를 사실은 키워주는 게 사고력의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 역량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능이 좋다, 애가 좀 머리가 좋다. 네. 이 부분은 우리 애는 머리가 좀 안 좋은데 이거는 내 잘못인가요? 그러게요. 이렇죠. 예, 엄마 잘못 같아요. 저는 엄마 잘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태어날 때 어느 정도의 역량이 정해진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과거의 지능에 대한 개념이고 현재는 지능은 계속해서 개발이 돼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일종의 대세를 후천적으로? 이루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교육으로 통해서 개발시켜 줄 수 있지 네, 않겠냐. 네. 만약에 그걸 안 해줬다면 그건 엄마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엄마의 책임이고 네. 후천적 교육 안 시킨 것도 엄마의 책임이다. 네, 후천적 환경을 예. 만들어주는 것이 또 엄마의 역할이라고 역할이죠. 생각하시는 그 예.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전해주셨네요. 지적 역량을 키운다는 거는 네. 이 두뇌, 네. 머리를 굉장히 두뇌는 영역마다 그 역할이 달라요. 네. 그건 뭐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를 서로 회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지능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건 일정한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거를 자극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딩해 주는 게 또 사고력 교육의 한 측면이다. 네. 저는 이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사고력 교육에서. 네. 마지막으로 사고력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게 오해가 있어요. 오해. 오해. 네. 네. 사고력 그러면 네.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맞아요. 왜냐면 사고력 수학이라는 그러니까 말이 예, 사고력 통용될 수학 정도로. 이렇게 통용이에요. 사고력 얘기하면 사고력 또는 사고력 수학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네네. 사고력 수학이란 말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학은 사고가 필요해요. 사고력이 필요한 거예요. 네, 수학 네. 자체가 사고력입니다. 그러면 언어는 어떤 거죠? 언어도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그것도 사고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수리적 사고력 또는 수학적 사고력 또 언어적 사고력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네네. 사고력 수학 이렇게 하니까 사고력은 수학이 전부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네. 그 부분만 탈피하셔도 사고력에 대한 상당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예술 같은 것도 사고력이라고 이렇게 당연한 관점에 얘기죠. 따라서 예, 네, 당연한 생각할 얘기죠. 수 있는 것이고. 예,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게 가정에서 엄마들께서 뭐 집에서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는 엄마의 뭐 태도나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뭐 구체적으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간섭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힘을 빼라. 예. 예, 아이 교육에. 애의 인생이 있는데 네. 왜 엄마가 자기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고 아, 네. 일단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얘가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어떤 문제를 푼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고력은. 네. 그러니까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예. 네. 아까 회로 연결을 했는데 회로가 연결되려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정도의 어떤 생각이나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어떤 임계점이 넘어가야지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한 문제를 푸는데 대개 지금 수학 문제는 3분 이내에 풀릴 거예요. 그러게요. 그 이상 안 걸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걸 내가 풀 수 있다, 못 풀겠다 하는 걸 결정하는 건 5초가 안 걸릴 거예요. 네. 딱 보고서 5초 정도 보고 이거는 못 풀겠는데. 왜냐면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시험이니까. 근데 이게 하루에 한 문제가 아니고 학원에 보통 숙제 내줄 때 뭐
엄청 상당한 양을 내주면 맞아요. 그거를 풀고 있는 것 자체가 그건 노동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이거를 더 깊게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게요. 여유가 없죠. 네네. 뭐 얘는 답답하죠. 근데 엄마는 목표가 있어. 해야 돼. 너 오늘 또 숙제 몇 번 안 했니? 돌려야 돼. 오늘도 문제지. 또 숙제 안 예, 했니? 이러면 얘는 짜증이 나죠, 속에서. 맞습니다. 부글부글 끓으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태에서는 사고력은 절대 커지질 않는다. 아. 차라리 한 문제를 가지고 30분이고 오늘 안 풀렸니? 내일 풀어라. 내일도 안 풀렸니? 모레 풀어라. 이렇게 기다려주면서 여유를 주는 것이 사고력 확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선생님, 그럼 언어적 사고력을 위해서 부모님이 또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많이들 이제 독서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예, 독서할 때 뭐 전후 활동이라든지 뭐 평소에 일상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고력을 키워주는 방법. 일단은 책은 많이 읽는 게 좋은데요. 네. 책을 단계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1학년 이전에는 사실 얘가 책을 읽는 것보다는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누군가가 읽어주는 게 좋고요. 네. 그때는 아이는 귀로 들으면서 그걸 네. 정리하는 것이고 네, 네. 1, 2, 3학년 시기는 사실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다든지 뭐 그걸 통해서 학습에 이용한다든지 이런 단계의 과정은 아닙니다. 네. 일단 텍스트를 자기가 해독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읽기의 유창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3학년 정도까지 그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다고 보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독서를 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원하는 책, 좋아하는 책, 보고 싶은 책을 해줘야 된다. 네. 만약에 만화책을 애가 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승인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엄마들은 네, 네. 만화책을 본다 이 자식 공부 안 하고 뭐해? 벌써 막 이러면서. 여기 나가지 않을까. 예, 예. 근데 저는 제가 우리 애를 키울 때는 사실 만화책을 같이 봤어요. 와. 만화책을 막 50권씩 빌려놓고 같이 오. 봤는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그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네. 텍스트에 대한 어떤 친근감, 감각. 예, 예, 예. 그 정도만 익혀놔도 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꼭 맞춰줘야 되는 거는 읽는 것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줘라. 읽기 유창성 아까 말씀하셨던 예, 읽는 것은 제대로 네, 이렇게 네. 의미 단위로 끊어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못하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애가 잘 읽나 못 읽나 알아보고 싶으면 펼쳐놓고 읽어보라고 하세요. 한번 낭독을 시켜보는 것. 그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읽어지는지 떠듬거리거나 아니면 띄어 읽기가 잘못되거나 한다면 그는 읽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4학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른들의 언어를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때는 이제 애들 언어로 된 책보다는 어른 언어로 된 책을 넘겨주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학습을 위한 덕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4학년에서 덕혜에서 구멍이 생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줄거리 읽기로 갔던 거에서 이제 이면을 뜯어보고 깊이 있게 읽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기, 그걸 시작하는 시기가 4학년 때다. 거기서부터 그 전환을 안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멍이 언제 네. 오냐면 고등학교 때 가서 나타난다는 무작위적인 어떤 지문이 나올 때 읽기 능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렇죠. 네. 지금 아마 그 엄마들이 보통 하면은 4학년, 5학년, 6학년도 어린이 언어로 된 책들을 많이 선정해줘요. 아이니까. 네네. 사실 그 정도 되면 어른 언어는 건 뭐냐, 우리 문학 작품을 읽어도 네. 원문 그대로 읽으라는 거죠. 아이용으로 가능하면 요약된 책이 아니고. 말고 예. 원서. 예. 예. 그래서 어른들의 언어를 익히는 게 필요한 시기고 두 번째는 글을 읽을 때 이제는 아까는 읽기, 유창성의 네. 관점을 놓잖아요. 네네. 이제는 그 이면을 파악하는 정확한 의미를 의미. 파악하는 읽기를 해야 된다. 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여져요. 지금까지 이제 독해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독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부모가 집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대화 스킬,
예, 평소에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대화 스킬은 그냥 물어보세요. 왜라고. 왜?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라고 물어보면 대답 안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엄마하고 아이하고 대화가 되려면 단순히 그 책만 놓고서 얘기를 해가지고는 절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사전에 아까 얘기했던 공부도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아이하고 부모 간에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신뢰가. 기본적인 신뢰성이 있어야지 책을 하나 놓고 얘기할 때도 얘기가 되는 거지. 네. 다른 건 하나도 안 하나도 안 되는데 하다가. 이 책만 갑자기 놓고서 우리 한번 대화해볼까? 맞아요.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 이 인간이 왜 이럴까 이럴까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화의 스킬을 배우기 전에 먼저 유대관계, 신뢰관계 이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네. 엄마가 나한테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보는 것은 나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라는 것이 아이한테는 좀 입력이 돼 있어야지 책을 가지고 논할 수가 있다.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스킬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어떤 기본적인 유대감 자체가 스킬이 아닐까 이 생각이 네, 드네요. 그게 기본적인 스킬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 아이가 이제 독해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집에서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예. 일단 그 두 가지를 좀 먼저 구분하고 들어갈게요. 네네. 독해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진단하기 전에 네. 독서하고 독해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엄마들이 하는 질문 중에 책을 많이 읽으면은 독해력이 커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죠. 네네. 그럼 독서하고 독해가 같다고 전제하면은 많이 읽으면 커지겠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생각하는 근데 그 안 태도는 커지잖아요. 또, 예, 중요한 거는 예. 우리 세대하고 지금 초등학교의 세대를 비교해 보면 우리 세대에 비해서는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훨씬 책을 많이 읽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는 책 한 권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정말요. 예,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예. 훨씬 많은 책을 읽는데 불구하고 왜 언어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질까? 그러네요. 이 부분이 독서와 독해가 같은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어떤 느낌은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안 같다.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객관화입니다. 객관화. 그러니까 독서라는 것은 책을 읽으면서 나의 철학, 나의 사상, 나의 경험을 투영을 해서 내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독서예요. 네네. 근데 독해라는 것은 이 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내 모든 생각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이 글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독해입니다. 근데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을 배제시키는 훈련. 그러면은 내 생각을 배제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글을 읽는 그거를 말씀하시나요? 예. 그 고등학교 수능 가지고 자꾸 뭐 지문에서 틀리는 거 뭐냐면 그거를 해석하는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 글 안에서 보지 않고. 그래서 독서와 독해는 좀 다른 차원이다. 그럼 독해가 좀 더 넓은 곳이라면 독해는 그 안에서 완전히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거를 독해라고 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독해는 거의 언어의 과학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무작위로 해석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언어는 언어에 쓰이는 규칙이 있고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속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독해를 진단한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느냐는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부분을 보면은 어휘 영역이 있고 어휘 네네. 이해 영역, 그다음에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구조 이해 부분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 이해 부분이 있고, 네. 이거 같은 의미를 표현해도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네네. 그때 이제 문장 표현 또는 우리가 수사 표현이라고 하죠. 크게는 한 4가지 정도 영역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세그멘트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프레임인데, 그거를 엄마들이 뭐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독해 진단이라고 하는 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가지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아이가 어떤 부분은 좀
해독이 잘 되는데 어떤 부분은 잘 떨어진다. 이런 네. 것들을 했을 때 네. 내 능력을 평가하자는 게 아니고 네네. 현재 상태를 보자는 거예요. 아이의 상태에서.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네. 파악해보자. 현재 상태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줘야 될까. 그것이 독해 진단 프로그램이죠. 아, 그래서 그런 해본. 프로그램을 예, 그래서 개발을 하게 만들어 되신 놓은 거고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독해 진단 할 때도 보통 한 막 12문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네네. 독서 역량 평가 뭐 해가지고 12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상 12문제면은 저희가 보는 17가지 관점을 왜 한 부분도 체크를 못 해요. 담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 독해 진단 프로그램 120문제로 체크를 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보기 위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그 120문제 푸는데 되게 힘들어하지 않나요? 하루에 못 풉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예, 대표님? 시간 제한 없고 아, 그거 좋네. 자기가 시간 내서 아.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풀라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얘들 왜 신선하네요. 다그치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다그칠 아, 필요 없다. 네네. 근데 대표님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너무 되게 반가운 이야기는 이게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동기와 의지가 생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학부모님께서 억지로 이렇게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역시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예, 아이들의 그 대표님의 생각에 굉장히 공감이 되고 이 사고력으로 도대체 어떻게 자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저한테도 참 큰 과제이거든요. 대표님께서 좀 저한테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이제 간섭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네. 그럼 간섭만 안 하면은 애들이 사고력이 커지냐? 이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건 또 아니고, 예.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리드를 해줄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어떤 연구에 보면은 그 미국에서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 10문제를 주는 거. 다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 그 다음에 50점밖에 맞을 수 없는 문제를 주고 두 그룹으로 비교 연구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어떤 쪽의 아이들이 더 성장을 했을까. 이걸 이제 종단 연구를 한 건데 네네네. 100점 맞는다고 하는 아이들보다 이쪽 50점 맞았다는 애들이 훨씬 많이 성장을 했더라. 와. 거의 더블로 차고 올라가더라. 와.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할까 했는데 그 아이들은 자기가 그 한계를 보지 않은 거죠. 나머지 내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들에 서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 도전을 해야지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부분의 입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너한테 주어진 문제는 무조건 다 풀어야 돼. 이게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일을 해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 개인 맞춤 프로그램은 1170이라고 돼 있어요. 하루에 한 문제만 풀려고 돼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하루에 뭐 한 문제. 달에 풀어봤자 20문제입니다. 20문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애들도 예. 인간적으로 아, 그럼요. 되는데 이건 진단을 해서 나가야 돼 있고 책으로 안 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해서 나가는데 매달 아이의 그 어떤 진행 상황을 온라인에다 올리게 돼 있어요. 결과를. 그래서 3개월 단위로 다시 또 새로운 교재가 나도록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교재가 다 달라서 인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형 맞춤형 이게 개인 교재라고 맞춤형의 생각하면 교재고 되겠네요. 요게 사고력을 그 개별적으로 균형 있게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교재가 이거다. 이 집은 하루에 한 문제인데 그것도 만점 맞으라는 게 아니에요. 1차에서 한 50% 정도 풀 거다. 그런데 네가 참 열심히 한다 그러면 한 20점 정도 더 맞아서 70% 정도까지 해결할 거다. 나머지 30%는요. 그건 너한테 풀라고 준 게 아니야. 네가 앞으로 해 나갈 과정에서 이런 게 더 있겠구나 하는 자극을 주는 거지. 지금 그 안 풀린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 그런데 혹시 풀 생각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들한테 선택사항으로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것이 아이가 이번 달에 만약에 당연히 애들은 많이 풀기 싫죠. 싫죠. 그러면 70%는 풀고 끝내겠죠. 네네. 당연히. 예, 예. 그럼 30%를 그대로
패스해버리면은 아이들은 문제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상실한다는 거죠. 너한테 주어진 건 사실은 네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야. 그런데 너는 지금 이거를 못 풀 뿐이니 나중에 가서 풀자.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하는 역할은 뭐냐? 그걸 킵해뒀다가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 얘가 성장을 하면은 그때는 안 풀렸던 게 지금 풀리거든요. 그때 얘는 어떤 성취감을 느끼냐면 어쨌든 내 힘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기 효능감이 그냥 그게 자존감이고 자기 네네. 효능감이에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 주다 보면 어떤 새로운 문제가 들어오고 어려운 문제가 들어와도 사실은 안 두려워요. 오늘은 요 정도까지 과정을 생각해서 오케이 내일 다시 하지. 그게 이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그러게. 만들어주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집에서 뭐 사고력 교재가 아니더라도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풀 수 있는 게 있고 풀 수 없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풀어주세요. 답이 뭐예요? 그냥 패스시키고 나중에 다시 하자. 그런데 이건 네가 언젠가 해야 된다. 내 책임이다. 그건 너의 책임이다. 엄마가 풀어주는 게 아니다.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도 아니다. 그거에 대한 기본 지식은 학교에서 배웠지 않니? 이 역할을 정확하게 아이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초등학교, 제가 봤을 때는 한 5학년 정도까지 이게 잡히지 않으면 네네. 그 뒤에는 혼자서 공부 못 합니다. 참 초등학교 시기가 너무나 예, 이게 향후의 학습 태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너무 오늘 좋은 말씀들 이렇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CPS 교육연구소, 맞죠? 예. 예, 그 온라인 무슨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쵸? 예, 예. 예, 그 이름이 정확하게? CPS 온라인 학습센터. 네. 그러면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 하나 이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그 프로그램? 일단 CPS 온라인 학습센터를 만든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센터에서 학생들하고 직접 대화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저희 센터가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쵸. 혜택을 볼 수 없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따로 빼가지고 온라인에서 진행해보자. 그래서 한 거고, 여기서 진행하는 방식도 당연히 오프라인처럼 본인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대표적인 게 언어 프로그램이죠. 네네. 그래서 프레임 국어, 그 다음에 독해 문법, 어휘 5천, 네네. 그 다음에 서술형, 네.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네. 네 가지에서 국어 부분이 3개잖아요. 네. 근데 언어는 3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는 독해, 하나는 어휘, 하나는 문법. 그게 핵심입니다. 네네. 그 3가지를 혼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이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아이들이 주도가 돼서 해야 되고, 선생님이 할 애들이 있고, 하지 않고 혼자서 해도 혼자서 됩니다. 해도 되는 애들도 있고. 또 엄마가 코칭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시간이 없어.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워킹맘들. 그냥 코칭 선생님 필요해요. 그러면 코칭을 붙여줄 수도 있고요. 아, 또 우리 아이는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그냥 혼자 해도 됩니다. 네, 그럼 혼자 네.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를 하는 역할이냐면 아이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들어주는 역할. 뭘 가르치려고 하지 뭐 들어주는 기본적으로 거예요. 들어주는 역할. 와. 얘는 자기 거를 계속 발표를 하다 보면 네. 스스로 체계화를 시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이를 믿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교육은 안 그러게요. 일어난다. 그래서 그걸 온라인에다가 우리가 실은 거고, 네네. 이제 수리 쪽에서 서술형을 넣은 거는 서술형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서술형 그러면 수학이다. 아까 사고력 그러면 수학이다 이것처럼 네네. 이제 고교학점제 되고 나오니까 앞으로 서술형이 나온대. 또 서술형 수학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는 좀 FM대로 정리를 하자. 서술형의 기본 개념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의 정의에서부터 그 단초가 되는 전략, 해결 과정,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솔루션이 뭐다. 이 전체를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과학에 더 많이 있을 거다. 네. 그러면 서술형에 써야 될 요소들이 뭐냐?
그 요소들을 아이들이 놓치고 있느냐, 쓰고 있느냐, 그거만 첨삭을 해주겠다. 그거만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첨삭 프로그램이라고 예. 할 수가 있겠네요. 쓰는 거는 네. 자기가 써야 되고, 자기 주도적인. 너는 네. 지금 여기에서 문제 정의 부분에서 빠진 게 있어. 너는 전략 부분에서 빠져 있어. 아, 왜냐하면 해결하는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 해결 프로세스를 썼는지 그 전략의 접근법이 안 들어가 있다. 아, 그것들이 다 서술형 평가에서는 평가 요소가 됩니다. 아, 서술형에서는 평가가 어떻게 되냐? 수학 풀이 과정하고 수학 답 요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10점 만점에 6점이에요. 네. 정답이 4점, 네. 풀이 과정까지 포함되면 이제 6점을 받겠죠. 아, 네네. 나머지 4점은 뭘까요? 그 4점이 아까 얘기했던 문제 정의를 제대로 했느냐? 그 다음에 어떠한 접근 전략을 수립을 했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사고력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될까요? 나만의 어떤 색깔, 그게 2점 정도가 아우, 나올 것이고, 신선하네요. 또 한 2점이 뭐냐면, 그런데 이 글을 다 썼는데, 이게 평가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썼느냐? 거기는 물론 맞춤법도 들어가겠지만, 네네. 그 부분이 한 2점 됩니다. 아, 그러니까 10점 만점이라면, 지금 우리가 과거의 공부법을 보면 수학 문제 답만 찾는다? 네. 그러면 4점짜리가요. 아, 그러네요, 진짜. 풀이 과정 좀 넣었다? 아, 그럼 6점이에요. 아, 그래서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애들한테 몸에 배게 하겠다.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게요. 그러면 저기가 이제 어떤 과학을 쓰든 뭘 쓰든 그런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쓰게 된다. 적어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점수로 본다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이번에 이렇게 바다별 레디오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예, 대표님의 생각도 너무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랑 너무 비슷하고, 너무 좋은 말씀들, 예,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예.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 링크를 해드릴 거니까 이제 찾아가셔가지고 한번 독해 진단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셨죠? 대표님? 네. 그것도 한번 받아보시고 하시면 우리 아이들 진짜 다시 오지 않을 시기잖아요, 대표님. 또 사고력 진단도 한번 받아보세요. 사고력도 진단이 따로 네. 있어요. 독해 진단도 예, 있고 사고력 진단. 예. 그래서 다시 오지 않을 시기인데 이 초등 시절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한번 아이의 현재의 어떤 독해나 사고력 수준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진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출연해 주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시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학습하는 그런 친구 중에 네. 좋은 뭐 소식을 전해오신 그런 분의 사례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어떤 사례예요? 프레임국어를 하는 4학년짜리인데 이 친구는 이제 바이올링거리라서 영어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는 애지만 이제 수능 문제를 풀 정도 영어 실력 갖고 있는데 100점 맞지 못해 몇 개씩 하나 틀렸는데 요거를 한 2달 정도 하고 나서 문제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문제 지문 안에서 문제를 해석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익혀서 지금은 이제 다 맞는다. 수능 영어를요? 수능 영어를 4학년짜리 다 맞는다. 초등학생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이 네네. 자기가 이런 프로그램을 찾은 자기가 자랑스럽다. 뭐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오신 분도 있습니다. 자랑하실 만하네요. 예, 왜냐면 이제 수능 영어가 사실은 뭐 언어만 다를 뿐 국어 시험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그쵸? 네.